이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또 다른 주제를 찾아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당연히 일본의 정보 공작에 따라서,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성전국 열강들은 한국 대표가 파리에 도착도 하기 전에 이미 한국 대표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공작을 하는 겁니다. 2월 1일 날 김규식 선생이 출발하고 난 뒤에 3월 13일 날 도착하는데, 그때쯤이면 벌써 일본은 지금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파리에 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것은 맞이할 이유도 없고 이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킬 일도 아니고 아주 그래서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가 움직일 공간을 주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프랑스의 정부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 거기에 대하여 만나자, 내가 당신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고받는 서신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그 한국민 대표관에서 선전 활동을 하는데 라꼬레 리브라고 해서 자유한국이라고 하는 잡지를 불어로 발간을 해서 막 뿌립니다. 우리 해보면 알지만 잡지를 발간해서 막 돌린다고 해서 돈 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전을 발행해서 뿌리고, 또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책자를 또 만들어서 뿌리고, 저희들이 요 태극기가 눈에 익은 게 요 배지를 만들어서 많이들 사용하기도 합니다. 디자인해서 쓰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보기도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곳곳에 책을 돌리고 우리들의 사정을 알리고 전 세계에서 온 열강들에게 우리 문제를 호소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에피소드 같지만 상당히 눈물겨운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무르망스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글로 들어가 봐도 무르망스크는 지금 소련의 아주 대표적인 군사기지입니다. 특히 무르망스크 바로 강 건너편 속에는 어마어마한 잠수함 기지도 있고, 여기는 또 공군기지도 또 대단합니다. 이 무르망스크에서 이 지역에 삼국을 다 누를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엄청난 군사력의 기지입니다. 무르망스크가. 그런데 저기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기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 세계의 인력이 부족한 인력 시장에 중국인들의 인력들이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뭐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 금광이나 캐나다의 대륙횡단철도나 그 전 세계의 인력이 파견되는 곳에는 중국인들이 다 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한국인들이 또 있습니다. 1910년에 나라에 일었을 때 상당히 많은 한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저 북으로 특히 이 대륙횡단철도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흘러서 철도 노동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철도의 종착역인 무르망스크역에 한국인들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이기고 난 뒤에 자기들의 러시아의 포로가 된 영국 병사들을 소환해 가려고 와서 또 러시아의 피난민들과 중국 노동자와 그리고 한국 노동자들을 묶어서 한 800명 정도를 영국으로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떠나기 전에 이 무르망스크에서 에든버러로 가는 이 속에 한국인 노동자가 200명 정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일본의 힘에 의하여 송환이 됩니다. 그 위기에 황기안이라는 인물의 노력이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이분들이 끝내 돌아온 것은 상당수가 이
파리에서 벨기에 쪽 방향으로 국경선 쪽으로 가면 쉬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 그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황기환에게 도착한 무르망스크 한인 동포의 도움 요청. 우리가 지금 일본의 공작에 의하여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갈 것 같습니다. 왜? 영일 동맹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좀 살려줄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황기환이 파리에서 급히 에든버러로 가서 이 동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이들을 강제 송환 위기에 놓여 있으니 어쨌든 구해보자 노력했지만 프랑스 외교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영국과 프랑스를 오가면서 노력한 결과 35명을 구해냅니다. 147명은 칭다오로 송환되어 일본의 관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35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여기에서 구제되어서 이들이 쉬프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쉬프라는 곳에 왔던 이야기를 파리 통신부에서 어떤 걸 냈느냐, 구주의 우리 사업이라는 내용 속에 보면 영국 에든버러에 있던 200명 동포는 다수가 동방으로 파송되고 겨우 35명이 프랑스 아벌항을 경유해서 파리에 도착해서 노동부의 지정으로 11월 19일부터 마른 지역 스위프에서 쉬프라고 합니다. 쉬프. 그래서 전지 수선공사.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그 지역은 전부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지 복구공사, 그 복구공사에 투입되었다. 종력을 시작했다. 그래서 무르망스크로부터 온 노동자의 문제는 이에 이르러 완료되었다. 그 35명 중에 뒷날 독립운동가로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인물을 홍제아라는 분이 가장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파리 쪽에 와서 프랑스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전쟁으로 이 사진은 그래도 제가 덜 비참해요. 우리 용사들은 전쟁사 공부해보면 알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프랑스 제일 동쪽에 있는 모든 지역은 참호가 많고 그리고 시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뭐 시체가 수십만 단위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찾아서 매장하고 다시 그 건물을 새로 짓고 하는 그런 복구공사에 투입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1920년 3월 1일 날 여기 모였습니다. 3.1절 기념식을 한 겁니다. 1920년.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11월 달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몇 달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가 3.1절 날 양복을 갖춰 입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얼핏 헤아려 보면 한 30분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이분들에 대한 기사가 독립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여의 남녀 동포는 천에 말리 이역에서 멀리 조국을 바라고 눈물 섞여 광복 만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에 있고 3월 1일 날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한인은 제 프랑스 국민회의 주최로 쉬프에서 독립선언 기념 축하식을 거행했다. 애국가를 합창한 후 황기환 씨의 발성으로 3.1절 만세, 국토 광복 만세, 제법 한인 국민의 만세를 삼창하였다. 이분들이 만세 부를 때 눈물 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노동자로 나라 없이 떠돌다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의 도움으로 이분들이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성금을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을 냅니다. 파리위원부가 무슨 돈으로 움직여 나가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피땀 흘린 돈 한 푼 한 푼 모여서 이제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여기 신한민보, 미국에서 나온 신한민보 글씨를 보면 프랑스에 있는 형제들의 성이 프랑스 북방 쉬프에 거류하는 동포 30여 명은
그 생활의 곤란을 불구하고 적십자회를 위하여 850프랑을 모아서 파리에 있는 한국통신부 서기 황기환 씨에게 연락하여 본부로 보냈다. 이분들이 외국 성금을 낸 걸 보면은 노동 수입의 25%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 밖에서 이건 총 들고 싸워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현장의 모습,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 이름 없이 어느 전 세계의 낯선 곳에 있는 노동자들도 나라 되찾는 일에 이들이 이렇게 나섰더라는 거예요. 다 인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왼쪽도 보면 황기환이 아까 홍지아라는 분이 물망스크에서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 보낸 편지에도 보면은 일전에 주신 편지와 돈 220프랑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활동비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쉬프에 계신 여러분에게 하면서 황기환 선생이 쓴 또 편지도 보입니다. 여기 내용은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헤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헤어질 것 같으면 일자리를 주선할 테니 조금만 머물러 계세요. 내가 지금 논의할 일이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일 끝에 보시면 민국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일 끝에 민국 2년이란 말은 대한민국 2년.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호를 쓰는 거거든요. 1919년이 대한민국 1년, 이때가 대한민국 2년, 올해는 대한민국 107년입니다. 그 황기환 선생은 1923년에 뉴욕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뉴욕에 있는 묘비도 보면 민국 5년 4월 13일 날 영면해서 이분 묘지도 대한민국 연호로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유해를 이제 국내로 모셔왔지요. 유덕이라고, 덕자는 독일입니다. 독일에 있는 학생회. 자, 이제는 유학생회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 유학생회가 1922년에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그 이듬해에, 아까 여기 보면 22년에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듬해 9월 1일 날 도쿄에서 소위 말하는 간토 대지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때 한국 사람들이 6,688명이 학살당했다. 임시정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럴 때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독일에서 유학생들이 독일어와 영어로 된 책을 발간해서 돌리더라. 이러한 활동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극노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말모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극노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독일에 유학해서 공부를 했는데 특히 딴 것보다는 자기 본 전공보다는 한글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일본 때문에 우리 한글이 사라질 것을 염려해서 독일에서 한글 교본을 만들고, 그것이 지금도 독일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분은 조선의학회에 가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요, 1945년에 해방되자마자 우리가 순우리글로 문법에 맞추어서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은 모두 이러한 노력 덕분입니다. 주시경 선생을 잇는 후세들의 노력, 이것이 언어민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서영이라는 분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부산 출신인데 본명이 서희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애라는 이름을 쓰는데 지금 파리 공원에서 서영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하, 이분은
중요한 이분의 키워드는 고려통신사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이분은 파리에서 고려통신사라는 통신사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자면 이분은 프랑스에도 굉장히 능하겠군요. 이분은 앞서 활동했던 분들하고는 나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앞서 김규식 선생은 1881년생, 또 황기안 선생 같은 경우도 1886년이나 그쯤 될 테고, 그 다음에 조수왕 선생도 1887년, 그러니까 1880년대생들이 이제 대개 한 30대 중반에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분은 1902년생이에요. 1902년생이 활동할 때쯤 되면 그건 역시 1930년 무렵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연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20살에 돈 번 것하고 60에 돈 번 건 달라요. 또 20살에 어떤 직책을 가진 것하고 60에 가진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1938년 파리 공원에서 하는 거 보면 1902년생이니까 만 36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이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고려통신사라는 것을 운영했을까? 이분은 1902년생이니까 대개 1920년 무렵에 상하이에 갔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유학을 떠나서 파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파리에서 1919년이군요. 그 임시정부의 그 파리 위원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 파리 위원부에서 학교를 주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파리 위원부가 만들어낸 그 파생물이라고 할까요? 생산물 중에서는 서영회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은 그래서 중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솔본대학 철학과를 들어갔다가 한 해 만에 바꾸어서 고등언론학교를 다녀요. 우리는 언론학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고등언론학교라는 게 있어서 요즘 말하면 신문방송학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을 다녀서 그 파리에서는 아주 힘찬 젊은 그 새로운 기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유학생들과도 어울리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서영애라는 사람의 편지글 하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글자가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왼쪽에 글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외무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편지가 와서 이에 보냅니다. 공개하나이다. 이건 서영애 선생이 임시정부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제일 밑에 연대를 한번 보십시오. 32년 7월 21일입니다. 이때는 4월 29일 날 윤봉길 의거가 있었던 직후에 상해에서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붙들려 갑니다. 붙들려 가서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무혐의로 석방도 됩니다. 자, 그러한 정황을 봅니다. 상해 프랑스족의 경관이 탈법적으로 한인 12명을 체포하여 일본 경관에게 수교 넘겨줬다고 당신 고려통신사가 우리 프랑스 정부에게 계속 여러 차례 항의하고 해와서 우리가 상하이에 있는 프랑스의 조계에 거기에 또 프랑스 중국 공사에게 이때 아마 주중 우리 공사라고 한 걸로 보면 이 공사는 남경에 있었을 겁니다. 공사관이 중국 장제스 정부는 남경에 있었을 때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상세하게 보고하라, 프랑스에서 공사에게 보고해라 했더니 12사람 중에 9사람은 폭탄 사건에 관계가 없어서 해방되었고 지금 잡혀있는 사람은 3사람이다 뿐이다, 이렇게 답했다는 거죠. 물론 그 3사람 속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짐작은 됩니다. 이번 프랑스에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온 것은 우리 고려통신사가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다. 그러니까 1902년생 한 어린 사람이
상해를 거쳐서 프랑스 파리로 갔다가 거기에서 임시정부의 파리위원부의 도움을 받아서 중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다시 고등학교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솔본 대학의 철학과를 들어갔다가 이제 고등언론학교 대학 과정이죠. 다녀서 자기 손으로 고려 통신사라고 하는 통신사를 내고 활동하면서 임시정부의 특파원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해방된 뒤에 돌아서 여기 가까운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라고 할 수 있는 경교장에서 백범 선생과 찍은 사진에 서영회라는 분이 등장하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임시정부에서는 이건 백범 김구 선생의 편지입니다. 서영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임시정부는 당신을 임시정부 외무부의 주 프랑스 특파원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이때까지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황진남 군이 어디 갔는지 좀 수소문해보라. 그리고 고려통신사를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많은 발행물들을 보낼 테니 볼만한 사람들한테 좀 유럽에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37년에 서영회 선생이 백범 김구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요 37년 12월 3일 날이라는 날은 남경이 일본군에게 점령당하고 일본은 30만 명 대학살극을 벌인 날입니다. 남경이 함락되던 날이 이게 37년 12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요게 바로 보름 전에 남경을 탈출해서 무안을 거쳐 장사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어요. 남경을 탈출해서 무안으로 갔다가 배로 그리고 장사로 남하에 내려갑니다. 호남성 장사라는 곳으로. 시국이 시국인 만큼 선생님께서 얼마나 바쁘실 줄 추측하겠습니다. 더구나 직접 운동을 주장하시는 선생님으로서는 유일무이한 기회가 왔다고 믿습니다. 왜? 이때까지 중국 장제스 정부는 일본과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자꾸 피하고 있었거든요. 중국 공산당부터 먼저 치워놓고 일본과 전쟁을 하겠다고 직접 전쟁을 안 하고 자꾸 미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붙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독립할 기회가 눈앞에 왔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수의 불 밑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께 오직 임시정부의 명령을 절대 준수하여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중앙통신사에 가급적 속히 교섭하셔서 파리 통신원 자격을 얻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파리에서는 제가 유럽이란 말이죠. 화교항일연맹회, 중국 화교항일연맹회 선전위원회 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중국 인사들과 함께 활동합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이 중앙통신사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운영하는 중앙통신사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저로서는 천신만고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입니다. 구국, 요건 9구자입니다. 9개 나라가 모여서 논의하는 그 회의에 참석한 후 벨기에에 2차례 태평양 문제에 대하여 벨기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